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 GV 같은 거 해도 이렇게 진짜 A열 가장 앞좌석까지 다 차주셨고 구석에 몇몇 자리 빼고는 다 오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기 때문에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다들 멀리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플로이더 프로젝트,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죠. 플로이더 프로젝트는 제가 선정한 2018년 가장 좋은 작품입니다. 2018년에 가장 뛰어난 작품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최고의 작품으로 뽑은 이유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드릴 게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두 가지 시선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선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션 베이커 감독의 작품이고, 네, 관객 수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윌렘 데포, 브루클린 프린스 이런 배우들이 나왔죠. 션 베이커 감독은 전작이 텐저린이라는 작품입니다. 텐저린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텐저린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특히 이제 소수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마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셨을 때와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의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텐저린과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아이폰이죠. 텐저린이라는 영화는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그리고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아이폰 촬영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무니와 젠 씨가 마지막에 손을 잡고 달려가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핸드헬드 기법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때 아이폰으로 촬영한, 아이폰 아마 기종이 아이폰 SS 그런 기종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텐저린에서도 많이 재미를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촬영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감독의 시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객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적으로 보면은 인물의 중심을 둬야 되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무니입니다. 이제 무니는 천진난만한 아이죠. 굉장히 천진하고 매일 장난을 많이 칩니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생각해보면 내용이랄 게 별로 없어요. 오늘은 무니가 뭐하고 놀았을까요? 이게 영화 내용의 전부입니다. 맨날 무니 노는 것만 보여주죠. 근데 이 천진하게 놀고 있는 무니의 이 놀이에는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니의 놀이에는 놀이터가 없죠. 무니를 위한 시소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니를 위한 그네도 없고 미끄럼틀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놉니다. 이렇게 노는, 물론 저도 그렇게 놀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지만 얘네들은 자기들을 위한 시소 하나 없다는 거. 그 자기들을 위한 시소라든지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주거 공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주거를 하는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데는 모텔이잖아요. 미국에서 말하는 모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과 많이 다르죠. 정말 자동차 여행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데가 모텔, 아주 좁은 곳인데, 얘네는 모텔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텔 지역 주변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거 공간의 문제인 거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리얼리즘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역설적이게도 모텔을 아주 예쁘게, 얄팍하게 예쁘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고 예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빨랫들이 이렇게 널려 있죠. 그런 어떤 생활의 광경. 겉으로 볼 땐 예쁘지만 안에 문을 열고 보면 그 안에 무늬와 헨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두침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노는 데가 이런 폐허 같은 데서 놉니다. 폐허, 이런 데가 애들한테는 다 모험의 공간이죠. 이런 데 놀러 가서 집어 던지고 놀고 부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부순다는 것에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처음에 나는 이런 집을 얻는다면 여기에서 나는 소파는 여기다 놓고 침대는 여기 놓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때려 부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행동 속에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런 건 꿈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집은 폐허가 된 공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시가 되고 그리고 문희는 그걸 부수고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문희의 행동들입니다. 문희가 하는 행동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문희가 하는 행동, 문희가 악동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문희가 보면은 애들 중에서 리더죠. 애들 중에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문희의 행동은 어디서 왔느냐? 이건 놀랍게도 문희의 행동은 다 엄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헨리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 헨리로부터 왔다는 게 역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으로 배치되지 않고 역순으로 배치됐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문희가 지금 침을 뱉고 있죠.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에 어디에 침을 뱉냐면 자동차에 침을 뱉죠. 젠신의 집에 있는 자동차, 거기에 침을 뱉습니다. 자동차에다 침을 뱉는 이유는 간단하죠. 문희에게는 차가 없죠. 문희와 헨리에게는 차가 없어요. 미국에서 차가 없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차가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처럼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대부분 뭐 멀리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산다면 대중교통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차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편의점 가기도 힘든 거죠. 편의점 가는데 30분, 마트 가는데 1시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차가 없다는 건 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가 없다는 건 붙박혀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여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디키가 이사를 가죠. 디키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헨리는 이사를 꿈꿀 수 없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희는 차에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동수단에 대한 거부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죠. 그 거부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순으로 제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헬기의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죠. 이 헬기의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헨리가 먼저 손가락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문희가 헨리를 보고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 욕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문희의 이동수단에 대한 증오는 사실은 헨리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그 촬영 현장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의도적으로 저 헬기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영화를 보다 보면 헬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헬기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 주변이 원래 헬기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들이죠. 그러니까 해프닝들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찍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희가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사는 장면이죠. 아이스크림 살 때 얘가 돈 주고 사지 않죠. 구걸합니다. 애들 데리고 가서 공짜 아이스크림 먹게 해줄게 하고서 구걸하죠. 그럼 이 구걸하는 장면, 잔돈 있으면 좀 달라는 거, 이것도 역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게 헨리가 애 데리고 가서 향수 파는 장면이죠. 향수 팔면서 그냥 향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향수도 어떻게 보면은 구걸의 일종이고, 그리고 잔돈 좀 있으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희는 그런 엄마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배치해 놓은 것은 이 작품의 주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렌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렌지는, 이 장면은 지금 문희가 애들 데리고 공짜 아이스크림 먹게 해준다 그러면서 지나가죠. 지나갈 때 두 군데 지나가죠. 여러분, 두 군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바로 이 오렌지 월드입니다. 오렌지 월드 지나가면서 문희가 한마디를 해요. 나는 오렌지가 싫어. 그렇죠? 여러분, 이 플로리다는요,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라는 거는 이제 오렌지가 많이 나는 오렌지의 산지죠. 캘리포니아 못지않은 오렌지 산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랜도에 그 디즈니 월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렌지 산업이 이 주의 가장 큰 산업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휴양 도시로 아주 유명하죠. 여기 기후는 게다가 열대 기후에 가깝습니다. 플로리다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계속 내내 밝고 화창하고 너무 밝잖아요. 그게 플로리다의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문희가 오렌지가 싫다라는 건 여기가 싫다는 거죠. 플로리다가 싫다. 나는 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 오렌지 나눠주는 그림 앞에 애 둘이 앉아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줌아웃 되죠. 줌아웃 되면서 위에 잘린 글자가 플로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오렌지를 나눠주는 플로리다 그림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애슐리가 문희를 부르죠. 문희를 부르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나눔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렌지를 나눠주는 것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애슐리의 음식 주는 것이 제시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오렌지가 싫어하면서 지나갔고 또 다른 걸 하나 지나치죠. 그게 바로 기프트 샵입니다. 기프트 샵을 지나치고 오렌지 월드를 지나친다. 이 두 가지는 문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프트 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죠. 왜냐하면 이 기프트 샵은 애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애들이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보통 애들이면은 유리창에 붙어서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애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걸 살 수 없거든요. 자기들은 앞으로도 이걸 살 기회가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거죠. 오렌지 월드를 지나면서는 싫다는 말이라도 하지만 여기는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지나치죠. 그냥 벽화 정도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의 인생에 기프트 샵이 없다는 거. 이거는 아주 큰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얘네들한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렌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렌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푸드 데저트 현상, 음식 사막화라고 합니다. 푸드 데저트. 푸드 데저트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이제 저소득층 그 아이들은 야채라든지 과일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요. 채소라든지 그런 걸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 미국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애들이 토마토를 보고 뭔지 모르는, 오이 같은 걸 보고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자도 실제로 보면 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처에 과일 가게가 아예 없는 거죠. 과일, 야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뭘 먹냐면 항상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를 먹죠. 왜냐면 1달러로 오렌지 2개랑 햄버거 세트 선택하라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햄버거 세트를 먹을 겁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들 보면 그렇죠. 흑인 어머니가 흑인 아이들에게 피자를 막 사주죠. 그러면서 본인도 얘기를 해요. 이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인 거 안다 나도. 근데 어떡하냐, 애들 먹여야 되는데. 다른 건 살 수도 없고 살려면 또 멀리 가야 되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는 오렌지의 산지이지만 애들은 오렌지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먹는 거죠. 이 피자 먹는 장면도 되게 재밌죠. 아이패드 어디 갔냐
그러니까 팔았다. 문희가 막 열받아 하고 페페로니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페페로니도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사줄 수가 없어서 치즈 피자를 그냥 먹어야 되는 문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얘가 푸드 데저트에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뷔페 장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뷔페 장면. 뷔페 장면에서 얘가 나는 처음으로 딸기랑 같이 먹어보고 싶다. 라즈베리 같이 먹어보고 싶다. 안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어보고 나서 뭐라 그러죠? 맛없어 그러잖아요. 막 인상 찌푸리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거부감. 내가 같이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먹어봐서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생소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푸드 데저트에 사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헨리의 묘한 표정 때문이에요. 헨리 표정이 여기서 제일 묘합니다. 첫 번째는 되게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어머니는 자식이 배불리 먹을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런 걸 느끼게 하면서도 헨리의 표정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어떤 불안한 결말, 그 불안에 대한 어떤 암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표정이 되게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뷔페 장면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차례죠. 시선. 네, 저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의 시선과 그리고 관객의 시선이죠. 지금 이 밥이라는 캐릭터는 관객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을 곳, 관객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바로 바비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물론 자인이는 훨씬 더 심하죠. 얘는 뭐 엄청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는 관객이 있을 곳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관객이 있는 곳이 어디냐? 북한 풍경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관객이. 혹은 길 가면서 자인이가 음료수 팔거든요. 길 가면서 주스 사 먹는 관람객 정도, 관광객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가버나움에서 관객은 그냥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방관자예요. 그 정도의 위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저기서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가버나움보다 좋은 영화라는 게 아니라 더 문학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문학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생각을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비인 것이죠. 이 영화의 배우들은 대부분 신인 배우들입니다. 대부분이 신인이에요.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요. 헨리조차 신인이죠. 헨리는 뭐 브루클린 프린스는 말할 것도 없고 헨리는 인스타 보고 뽑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오디션이나 뭐 배우 경력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인스타를 보고 배우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배역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배역만 중견 배우, 명배우죠. 네, 명배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배역은 그냥 다 신인 배우들을 써도 되지만 이 한 배역만큼은 대체할 수 없는 베테랑을 써야 한다. 그게 바로 윌렘 데포의 역할이죠. 왜 그런 역할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바비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비는 애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헨리와 문희를 도와주죠. 도와주려고 노력하죠. 때로는 아버지 역할도 하고요. 멋진 기사 같은 역할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문희에게 다가오는 이상한 아저씨. 그 이상한 아저씨를 쫓아내는 장면에서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헨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돈을 내주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장면이죠. 근데 바비는 결국 이 모녀에게 닥친 시련과 파국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비라면, 내가 바비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저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비라면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헨리가 매춘을 할 수 없게 막았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자기 월급의 일부를 줘야 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비를 보면서 매 순간 내가 바비라면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이 이런 아픔 앞에서 한 가족의 헤어짐이라고 할까요? 파국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준다는 부분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훨씬 더 문학적인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객의 시선, 감독의 시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의 시선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 바로 텐저린이에요.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죠. 텐저린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 이민자 그리고 매춘부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매춘하는 여성, 이민자. 그런 대상, 흔히 말하는 소수자라고 할까요?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견으로 그리는 거죠. 편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쉽고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타 영화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미스백 같은 영화를 보면 미스백은 감독의 시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백이란 영화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죠. 그 어린아이는 매 장면 제대로 웃고 있는 장면이 없죠. 항상 맞고 있거나 탈출하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거나 무표정하거나 그렇습니다. 자인은 가버나움의 자인은 마지막 장면 빼고 웃지 않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무튼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나열해 주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주는 거죠. 영화가 찍을 수 있는 그 모든 순간 중에서 아픈 순간들만 고르고 뽑아서 나열합니다. 흔히 말하는 불행의 포르노라고 하는 것들이죠. 불행을 파는 거예요. 불행이 자극적이니까. 근데 텐저린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에는 그런 시선이 없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문희를 바라볼 때 절대 어줍지 않은 연민을 드러내지 않아요. 연민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문희를 찍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희가 이제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자꾸 한국 영화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영화 같았으면 문희는 맨날 울고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헬린 맨날 다 때려부수고 와서 막 때리고 막 울고 막 하루 2시간 내내 우는 거죠. 문희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얼마나 불쌍해, 얘가 얼마나 슬퍼, 얼마나 안 됐냐, 이렇게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플로리다 프로젝트 션 베이커 감독은 절대 그런 시선을, 자신의 편견과 가치 판단을 프레임 안에서 하지 않죠. 카메라가 감정을 실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실지 않기 때문에 문희의 웃음을 여러분들은 웃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플로리다 프로젝트 다회차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 리뷰 보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봤을 때 이 영화를 보면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문희가 노는 것만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 노는 게 진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놀이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싫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 문희인데 문희의 집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없는 집이에요. 디킨의 집은 남자가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진 가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젠시의 집도 할머니가 키우고 있죠. 그래서 문희가 바라보는 남성이라는 존재는 가끔 오줌 마려운 아저씨, 그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안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비,
네, 바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바비 같은 역할. 그리고 실제로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무늬가 노는 장면들에 감독의 시선이 같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늬가 노는 장면, 카메라 프레임 안에 불행이 없습니다. 근데 불행은 있죠. 프레임 밖에 있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프레임 밖에서만 존재하는 불행.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보면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관객 입장에선. 애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상황이 처음에는 뭐지? 이런 재밌는 상황이 있나 싶다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애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늬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아요. 그래서 관객들은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불행을 나열한 작품들에 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아동보호국에서 사람이 오고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불행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죠. 처음으로 무늬의 세계는 아름다운 이상향 같은 세계였어요. 무늬는 사실 무슨 천하무적 같잖아요. 너무 천진난만하니까 무엇이 이 아이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프레임 밖에 있었던 불행이 다가왔을 때 무늬는 처음으로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 전까지 무늬는 현실에 존재하는 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밝았어요. 근데 아동보호국이 다가온 순간 무늬는 평범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죠. 처음으로 아이다운 반응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어른을 무서워하죠. 무늬가 보면 아동보호국 사람들이 왔을 때 눈치를 채고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 예민한 태도, 그리고 폭언, 두려움 이런 걸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무늬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감정이죠. 불행이 들어왔을 때 진짜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젠시 앞에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영화는 이 장면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건데 마지막 장면을 감독의 메시지로 넣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젠시가 무늬의 손을 잡고 달리는 장면, 여기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정보를 모르고 봤어요. 정보를 모르고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달려갈 때 막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여기가 디즈니 월드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디즈니 월드, 아이들의 꿈과 희망, 모든 미국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장소. 근데 그 옆에 사는 애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엔딩, 명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폰을 들고 따라간 이유는 지금까지의 장면들과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현장감. 지금까지는 카메라로 찍어낸 영화 속 장면이지만 이거는 영화 속 장면이 아니게끔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 좀 낯설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나오는 디즈니 월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이 메인 스트리트, 얘네들이 달리는 주 도로가 매직 킹덤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디즈니 월드 역대 영화에 등장하는 디즈니 월드 장면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죠. 가장 무섭고 차갑고 비참한 디즈니 월드죠. 어떻게 디즈니가 이 영화를 개봉하도록 내버려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서운 공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디즈니 월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공간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역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저 섬은 매직 캐슬입니다.
그리고 무늬가 살고 있는 모텔의 이름이 매직 캐슬이죠. 그래서 젠 씨가 무늬를 데리고 매직 캐슬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짜 집에서 나와서 아니죠. 진짜 집에서 나온 거죠. 진짜 집에서 나와서 가짜 매직 캐슬. 근데 진짜 매직 캐슬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젠 씨의 행동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디즈니 월드 장면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름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이 제목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무슨 뜻이냐면 60년대 후반이죠. 플로리다 올랜도에 디즈니에서 디즈니 월드를 개장할 때, 공사를 할 때 그 계획 이름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정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금자리 정책 같은 거? 뭐 임대주택 정책. 이런 주거 정책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동의 인권이죠. 아동의 인권입니다. 이 무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요? 결국 션 베이커 감독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무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애 엄마한테서 애를 그냥 강제로 떼가죠. 아동보호국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비인간적이고 차가운 정책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헨리한테 지원을 해주지. 헨리가 처음에 복지기금 잘리는데 그 복지기금만 안 잘랐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엄마보다 자녀를 잘 키울 사람은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유대관계가 되게 높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영화를 보면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는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감독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겁니다. 무늬가 헨리랑 사는 게 정말 무늬에게 좋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늬의 행동은 헨리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늬가 있는 데서 헨리는 매춘을 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학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동보호국에서 무늬를 데려갈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좋은 집으로 갈 거라고. 더 좋은 가정으로. 좋은 가정. 어떻게 보면 되게 열받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친엄마와 딸보다 더 좋은 가정이 있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마음속에 울컥울컥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가족이라는 건 아주 교육 잘 받은 사람들, 돈도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정부가 제도적으로는 파악한, 그죠? 실제로는 어떤 가족일지 모르지만 그런 가족으로 보내준다는 것이 아동보호라고 하는 대의에는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헨리의 입장에서 무늬가 없어지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딸과 헤어진 엄마만큼 큰 상실감을 품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늬가 없으면 헨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동보호국이 애를 데려간다는 것은 단지 아동보호국이 나쁘다, 이 정책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마케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케팅.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케팅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 소개 문구, 줄거리 소개 문구 있죠.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이 네이버 화면입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2018년 우리를 행복하게 할 가장 사랑스러운 걸작. 안심하세요. 나랑 있으면 안전해요. 플로리다 디즈니월드 건너편 매직캐슬에 사는 귀여운 6살 꼬마 무늬와 친구들의 디즈니월드보다 신나는 무지개 어드벤처. 무지개 어드벤처. 네, 도저히 영화의 내용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줄거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지개 어드벤처인가? 이것만 보면은 진짜 애들이 모험 떠나는 그런 12세 뭐 아동용 그런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케팅은 좀 잘못이다. 영화를 과연 보고 마케팅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행복해질 준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 네, 마지막에 펑펑 울고 디즈니월드로 뛰어가는 게 도망친 거거든요. 디즈니월드로. 그 다음에 무지개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무지개. 제인씨한테 선물한 거죠. 무늬가 선물이 있어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무늬가 제인씨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물질적인 건 없기 때문에 무지개를 선물합니다. 무지개를 선물했을 때 제인씨가 묻죠.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느냐. 자, 무늬가 선물한 것은 판타지고 제인씨가 물어본 것은 미래지향적인 질문입니다. 무지개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그때 무늬가 대답하죠. 황금이 있다고.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물어본 질문에 무늬는 자본주의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황금, 돈이 있다고. 그것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트레저를 원하는 건데. 그게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차가운 역설의 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GV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비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남자분이랑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나오지 않아서 궁금했고, 그리고 바비가 그 장면에서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까지 도와줘라고 하면서 목주름이 잡히는 앵글과 함께 조금 그래도 나이든 남성에 대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장면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다가 놓쳤어요. 아까 원래 GV에 준비한 내용인데 그 바비가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에게 낙이라고는 열심히 일하고서 2층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는 그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 같이 일한 사람은 아들이죠. 네, 가족인 거죠. 그래서 엄마와의 얘기 때문에 그렇게 서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비가 굉장히 멋진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툴다. 그래서 관객들이 또 감정이입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주 후에는 아마 너의 이름으로 또 GV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라랜드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꼭 오셔서 재밌는 대화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이벤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